안녕하십니까. 바로본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사태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등 국내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워치와 뉴스메이커,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지난 5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첫 공개 지시사항으로 짚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공공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요소를 구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11월 8일 오후 5시 뉴스워치에서 전했습니다. 기자는 정부가 호주에서 군 수송기로 들여올 요소수가 2만 7천 리터, 당초 발표보다 7천 리터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방출을 검토 중인 비축분 20만 리터를 합쳐도 화물차 1,700여 대가 한 달간 쓸 분량에 불과해 40만 대가 넘는 영업용 트럭의 수급 해결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들여오기로 했고 그의 나라에서 모두 10,000톤 수입을 협의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데다 차량 공기 정화 물질로 요소 외에 대안이 별로 없었던 탓에 대란이 일어난 것인데 정부도 긴급 대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 대책 수립에도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 요소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조달청이 전략 비축에 나서는 한편 질소 산화물 분해용 대체 촉매제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수급을 풀려면 빠른 수입이 최선인데 우선 민간업체 수입 차량용 요소수의 검사 기간을 현재 20일에서 최대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5에서 6.5%인 관세를 0%로 조정하는 한편 요소수 판매량 제한과 판매처 지정을 위한 긴급 수급 조정 고시도 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어 요소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운송업계 못지않게 시멘트, 레미콘 업계도 문제라며 시멘트와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을 건설 현장으로 보내는 레미콘 믹서 트럭 모두 요소수가 필수적인데 운행을 못하게 되면 레미콘 제조와 판매가 무너지고 건설 현장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차 업계도 완성된 디젤 차량이 요소수가 없어 출고를 못할 수 있고 탁송 트럭 운행이 멈추면 공장에 신차가 쌓이는 출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철강업계 역시 철강제를 운반하는 트럭용 요소수와 함께 철강 생산 과정에 필요한 산업용 요소수 수급이 문제이고 포스코도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수 재고가 한 달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량의 물량 조달 방안이 바로 나오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매일 이런 우려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같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중 재고량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외에는 단기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언제 닥칠지 모를 물류 대란에 대해 언론이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불안감이 너무 과도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수가 없어 곧 소방차조차도 못 다닐 것 같은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 3, 4개월 여유분은 비축하고 있다는 보도에 시청자들이 조금은 안도하듯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시에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자원 상태를 점검하고 수입처 다변화 등 자원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5일
오후 6시 뉴스메이커에서는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인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농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수법도 사용했으며 한 농협 지부에서만 직원들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51명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농협조합원 명단에서 농협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는데 피의자들은 농협조합원 가입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농협조합원이 되면 배당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협지부는 지난해 출자금 기준 배당금 1.5%의 2배인 3%에 해당하는 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지 구입 때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거나 시세보다 좋은 조건에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됐는데 땅 매입비와 이자 비용, 조합원 가입비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투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구매한 농지가 도시 재개발 등과 관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메이커는 이어 농협 직원들의 일탈이 올 초 LH 사태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하며 LH 사태와 비교 진단했습니다. 기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시흥 광명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현장 모습을 보여주며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지만 LH 직원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인과 가족 명의까지 도용해 쪼개기 지분 투자로 땅을 샀고 돈은 인근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저리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이번 농협 직원들의 수법도 LH 때의 복사판이라며 직장에서 익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내부자들의 일탈이라는 점, 땅을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노렸다는 점이 LH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투기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지만 LH 사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터져나온 판박이 농지 비리 사건에 내부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합뉴스 TV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또 접하게 되니 이런 행위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몇 건이 됐건 모두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번 사건을 보도했는데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도 그 이슈에 대해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가적인 취재와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LH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약속했던 여러 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마련됐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등 일탈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8일 뉴스 공구에서는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는 IMF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앵커는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측을 전했습니다. 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 공구는 이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030년부터 2060년까지 0%대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1%를 밑도는 것으로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주요 20개국 선진국 그룹의 평균 성장률은 1%로 예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1위다, 꼴찌다 하는 암울한 소식들이 언론에서 가끔 전달되는데요. 경제 문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보도를 지켜보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보도에서 언급한 보고서 내용 등을 전달할 때는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맥락, 근거나 산출 방법 등도 함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만 제시하니 시청자 입장에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해서 이런 전망들이 적절하게 도출된 결과인지도 짚어주면 시청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근아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 사라지는 사람들 지역 괴담의 진실이란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출생률 감소로 지역사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농촌에는 어르신들만 남고 지방 거점대학도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요.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벌써 10년째 신생아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선 할머니와 함께 사는 15살 중학생 한 명이 유일한 10대라는데요. 철원군 금북면 주민에 따르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서울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지역에 남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인구 28만 명의 강원도 춘천도 마찬가지라는데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북산면에서 지난 5년간 태어난 아이는 단 2명이라고 합니다. 북산면 주민에 따르면 줄어가는 학생 수에 학교도 없어져 현재는 하나의 초등학교만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추억 초등학교 하나 남은 거죠.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 경북 군위군. 영화 내용과 달리 태어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이 없어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 단위의 지역은 17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는 대학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1도 1국립대를 목표로 대학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있는 한편 수도권은 인구 감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151곳으로 인구가 약 500만 명이 늘어나는 동안 전체 시군구의 66%는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에서 2015년 8%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은 경기도를 필두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을 떠나는 현상이 심해져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는데요. 지방 소멸의 시간을 늦추기는 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은 내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는 10조 5천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계획인구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도 2017년부터 20, 30대 인구 증가율이 해마다 절반가량씩 줄었고 30대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0.13%를 기록했다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정해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분산된 나눠주기 방식이 아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를 위해선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독일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수기업과 대학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본사와 대학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기업과 대학을 따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산업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과 훈련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전국 1000대 기업 중 74%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이 86%가 넘는다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기존 지역 생산시설보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역 거주민의 주거,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일자리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자, 김근 학생, 지난 뉴스 프리즘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방송을 통해 지역 인구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제20대 대선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 간의 본격적인 대결도 시작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비리 의혹이 휩싸여 있고 판세도 안객성이 상황입니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예고된 만큼 정책과 비전 경쟁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본인과 주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선 전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두 후보에 대한 의혹을 또 언론에서 어떻게 좀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 네. 문제점도 함께 짚어보죠. 네, 20대 이제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고 또 이에 앞서서 확정된 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전 세계가 격변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보들의 면면과 그동안의 어떤 언행들을 좀 살펴보면 과연 국가 리더의 자질과 역량, 또 도덕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시대 정신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나 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 계속해서 이제 검증돼야 할 리스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후보가 이렇게 리스크를 아는 채 본선에 오른 것은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대장동 핵심 3인방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계속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의 어떤 전화통화 관여 여부 등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건이 어디로 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 모정의 지시 정황이 나오거나 또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또 윤 후보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아일보는 두 후보 모두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수사 리스크까지 안고 있어서 초유의 대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전례 없는 영선 후보 간 대결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경선 결과는 기성정치가 유권자들에게 거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두 영선 후보를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만 의존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늘 전국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황을 5년 내내 지켜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대선 지형과 민심이 수사 결과에 따라 수시로 출렁거릴 수 있다라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서 보면 이 두 후보 간의 공통점으로 비호감 후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다라던가 예. 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로서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라던가 이런 점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칫 이런 보도가 정치적인 어떤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중요한 내년 대선이 국민들의 냉소나 무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두 후보에 대한 수사가 대선 레이스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결이 실종된 게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시죠. 네,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 펼쳐질 선거전에서 이제 두 후보는 새로운 비전과 또 국가 경영 전략을 내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예. 물론 국민에게는 누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또 정책 검증의 시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대선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제 후보들의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고 또 막말 같은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언론을 장식해서 그런지 뚜렷한 정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를 놓고 갈린 지지층의 전략적인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 언론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후보들에게 민심을 반영한 정책 대결을 당부하는 사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 동아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대선 후보 간 부동산 공약을 이제 비교한 기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실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를 공급한다는 그런 목표를 밝혔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도 또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의 프레임을 능력과 공정의 대결로 정리했습니다. 두 후보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결론적으로 같겠지만 예. 각자가 내세우는 무기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방행정에서 보여준 능력을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27년간 법을 다룬 만큼 공정을 앞세워서 경제 회복과 부동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이제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어떤 유력 후보들의 그 언론에 보도된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예.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생각하고 부작용까지 고려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당장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선거 공약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팍팍한 또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합니다. 언론도 이제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판하지만 하지 말고 각 후보들의 정책을 좀 더 날카롭게 검증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자, 지지율도 조사 기관별로 너무 좀 제각각이기도 하고 부정확한 해석을 담은 경우도 많아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먼저 좀 짚어주시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 방식도 함께 좀 짚어보죠. 네, 여론조사는 이제 민심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각 당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여론조사가 무당층, 즉 중도층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예. 선거 때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생각만큼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10% 안팎에 불과한 낮은 응답률과 또 유선 전화 중심의 조사, 또 누적 표본 산정의 어려움 등이라고 이제 언론은 꼽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예. 그 조사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뭐 영국 총선이라든가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또 예측에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결과가 각각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예. 사실은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이제 조사를 했느냐, 예를 들면 어떤 후보를 또 넣느냐 뺐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여론조사가 이제 특정 후보를 띄우기나 아니면 또 깎아내리거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격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과 또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방식의 정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인 대선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선거전 그리고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언론의 역할도 좀 중요할 텐데 언론이 이런 전국에서 바람직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과거 언론을 보면 예. 일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또 민심을 전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어떤 정보의 정확성이나 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생각을 이제 공감해주는 뭐 그런 역할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들의 어떤 정파적인 성향과 또 언론의 정파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런 성향이 언론의 어떤 불신과 또 진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생각을 점점 더 멀어지게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파성을 부각시키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과거에도 이제 빈번하게 겪어왔는데요. 예. 이런 것은 이제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언론의 선거 보도가 정치권의 원색적인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감정적인 인신 공격 또 검증되지 않은 흑색 선전을 따옴표 안에 담아서 받아쓰기식으로 전달하면서 부각시키는 뭐 이런 것들부터 자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대선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